황동윤의 시선집중. 황동윤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그 자체에 대한 법은 합헌이지만 동시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합헌 불합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의미를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의미를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한 목소리가 결국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내일 정부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동방신기 윤호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이 광산구에 작은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지난 30일 문을 열었는데요. 윤호의 팬클럽 운영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복잡한 출퇴근이 걱정이라면 광주 우산 행복주택. 깨끗한 새집을 원한다면 광주 우산 행복주택. 하남 이마트 옆 광산구 우산동 행복주택. 문의 1600-1000 LH. 교통정보입니다. 설중로 용주농협 삼거리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신안교 50m 목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집차 서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방로 동강대 후문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향 불법 주정차 많고요. 주변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체 구간 살펴보면 서남로 동구청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 신호 2번 필요합니다. 회제로 풍암저수지에서 마제우체국 방향 밀리고요. 화운로 시교육청에서 화정사거리 방향 정체됩니다. 장마철 빗길 운전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마철에는 평상시보다 자동차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속 및 정차 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폭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조등을 켜서 차량 간의 거리와 위치를 알려주며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운전하셔야 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3도, 습도는 99%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병역 거부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작년 기준으로 2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한 이 병역법 조항.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이 난 건데요. 하지만 합헌과 위원이 이번에 4대4 의견으로 좀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 플랫폼 나들의 김경은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병역 거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처벌도 받고 있고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어떤 사전적 의미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내면적인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즉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듯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만을 가리키며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 의무 이행이 비양심적이 되거나 또는 병역 의무 이행이 국내 의무라고 생각한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봅니다. 네, 이 병역 거부 관련한 그런 판결들 보면은 뭐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또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고 재판 내에서도 굉장히 뭐 유죄 무죄가 갈리고 있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최종 판결을 했는데 일단은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사태입니다. 네. 즉 현재 각급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네. 이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또한 주시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번에 이 지금 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판결을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단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병역법의 이 5조 1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대체복무제를 그 대신 시행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갖고 네. 있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나라의 그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 제5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대체복무제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대체복무를 도입했을 때는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런 권고적 차원에서 판결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81조에서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이 88조 1항의 조항 부분은 처벌하는 조항인데 네.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체복무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합헌으로 봤던 것으로서 추후에 이 88조 1항에 대한 부분들 네. 이 부분들도 헌법재판소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주시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합헌이지만 그 처벌하는 것 자체가 대체복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88조 1항에 대해서는 네. 4대4로 위헌과 합헌 결정이 이제 갈리고 동등하게 있는 나왔었던 거고요. 것을 네네. 봤을 때도 네. 이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향까지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7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예, 7년 전과 달리 병역법 88조 1항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5조 1항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즉 일부 청구인들이 병역 종류의 이 조항 부분까지도 위헌을 함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5조 1항에 대해서는 6대3으로 헌법 불합치, 그리고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4대4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고 또한 개선 입법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적어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명시했던 점이 7년 전과는 명확하게 달라진 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대체복무를 명기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국민적 정서도 좀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 심사 절차와 엄격한 사후 절차를 통해서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관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한 병역 기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서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똑같은 견해를 밝혔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대체 입법을 통해서 개선할 점을 만든다면 병역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금 뭐 상당히 우리 사회의 이 병역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판결에서 여러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그 병역 종류의 위헌 여부가 그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양심적 병역급을 처벌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9명 중 4명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유연 결정을 낸 이상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역과 대체복무제에 따른 개선 공고안을 내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또한 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네. 요구한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좀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유 또는 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좀 더 인정하는 측면으로 변화들이 좀 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의 대체복무나 그다음에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선례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대체복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20여 국가 정도가 됩니다. 국가들은 대부분의 이렇게 징집제를 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다만 국가별로 대체복무의 기간과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서 봉사활동이나 화재 현장 진압, 재해현장 구조대응 같은 활동을 인정했었고 이 타이완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 간호까지도 대체복무의 범위를 폭넓게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국방부에서도 그다음 병무청에서도 이 대체복무 시스템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 잠깐 뭐 외국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대체복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좀 뭐 뿌리 내리고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또한 개정을 촉구할 만큼 국회도 이제는 국민 납득할 만한 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무기관, 지원 자격, 또한 병역 기피를 가리기 위한 심사 기준 등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체복무 지원 자격 기준을 봤을 때 과거에 대만의 경우에는 이 자격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자원자가 정말 수천 명에 이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병역 기피에 대한 부분에도 심사제도를 엄격하지 않으면 이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했던 국회 대체복무제 논의,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복무기간, 복무 강도, 지원 자격, 심사 제도 등을 적절하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국방부와 국회는 현재 결정대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이 대체복무제가 좀 더 순기능하고 긍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뭐 병역 기피나 이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이 병역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도 좀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이 병역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우리나라 징집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병제라든지 네. 추후에 첨단 기술화를 시키면서 네. 이제 어떤 군사력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다음 첨단화로 바뀌는 방향들 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같이 함께 논의돼야 하며 이걸 통해서 국방력의 새로운 관점에서 징집제 부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모병제라든지 추후에 더 첨단화된 어떤 군사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같이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군세 그 제도 자체가 이 사병 중심 그다음에 네. 또 징집제로서 모든 젊은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사병 중심이 아니라 이 하사관 부의사관 또는 장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모병제 개념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더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변화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미래에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 플랫폼 나들의 김경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